자, 안철수 씨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쇄신과 국민의 동의 이런 표현을 썼나요? 아마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믿는다.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선택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 교수가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정치 쇄신을 원한 게 가장 구체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혁신 요구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승창 씨? 뭐 어느 특정 정당을 딱 지목해서 한 건 않았죠. 네. 그러나 이제 단일화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단일화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어느 정도 혁신을 해야지 또 국민이 어떤 동의를 해야지 단일화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해석을 하는데요. 하승창 팀장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와 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당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까 이게 이제 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영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지금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 혁신과 정치 쇄신 방안을 주도해서 새누리당보다 지지도가 더 높아진다면 상당히 진짜 민주당 중심의 어떤 단일화나 이 주도권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의 이 당 혁신, 정치 쇄신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게 과연 언제쯤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줄 것인지 일부에서는 뭐 인물을 막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정말 쇄신할 것 같다 이런 시도는 아직은 이제 안 보였는데 언제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요즘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문재인 후보가 세 후보 중에 가장 불쌍한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지금 3위죠. 그다음에 다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민주당도 고쳐야지. 뭐 모두 안철수 후보도 민주당 개혁하라고 지시를 받았죠. 뭐 지금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일 많은데 추석 전에 세 명이서 모이자고 또 얘기하고. 네,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또 한쪽에서는 백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기가 굉장히 쉬운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하고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격차가. 이유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문재인 당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답변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오연호 대표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한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당이 어떻게 새롭게 변했다고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이 당 사실은 이게 인적 쇄신의 측면이 있고 또 시스템의 측면이 있는데 이 인적 쇄신의 측면도 이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쇄신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연착륙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대위 이제 그 구성 과정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이 선대위원장부터 쫙 임명을 하면서 수직적 구조의 이제 선대위를 짰는데 이번에는 이 선대위원장이 보통 이제 같이 경선을 했던 후보라든가 아니면 당의 지도부가 이제 선대위원장 당연직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체제의 선거운동을 그 동안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좀 탈피해 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대위 구성 자체가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서 방사형 구조를 띌 수 있도록 시민과 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그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시민 캠프, 민주 캠프 이렇게 이제 크게 캠프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언론에서는 당의 역할이 그동안에 100%였다면 이번에는 33%로 당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언론이 해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또 틀렸다고 저희가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혁신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 캠프와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캠프는 정말 온라인 중심의 그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캠프고요. 그 캠프의 모습을 어제 처음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네. 그 온라인에 약 6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제안을 들어봤던 그 행사가 아마 시민 캠프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미래 캠프의 첫 번째 모습은 오늘 그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발표해서 이제 도라산에 가서 앞으로의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5개 가운데에 남북 경제 협력 이 부분에 방점을 찍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어제 이제 그 온라인 그 시민 캠프에서 국민 제안을 받은 것 중에 어제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요, 굉장히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민생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가 최우선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더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가장 제안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검찰 개혁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쇄신, 이 얘기와 이제 함께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이른바 문재인 후보가 이 친노 그룹에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 그 쇄신 토론회 이거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97년에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들이 7명이 대선 직전에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집권을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는 어떤 임명직 이런 데는 하지 않겠다 해서 뭔가 좀 가신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이른바 친노 핵심들이 임명직 포기를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제안도 이제 어제 쇄신 토론에서 이게 나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른바 친노 그룹이 문재인 후보를 포위하고 있다, 혹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게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캠프에서 직접 일해보신 분의 입장에서 이 인식이 어느 정도 좀 과장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후보가 제일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넘어서서 더 큰 그릇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인선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용광로 선대위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용광로 선대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국민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참여정부는 참여정부로서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각오로 모두 임해야지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승창 팀장님,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나오셨는데 말이죠. 근데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정치 쇄신 이런 게 뒷받침돼야지 단일화 논의든 뭐든 더 진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아까 그 문재인 후보가 참 불쌍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일정하게 그 부분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을 기존 정당에 떠넘길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은 기존 정당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어떻게 정치 쇄신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제시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 공을 던지는 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캠프 안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쇄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민주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이런 논의가 좀 진전이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민주당에게 공을 넘기고 있는 건가요? 그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거는 뭐 누구에게 공을 넘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을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 쇄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앞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논의하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바가 있는 그 공유된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번 과정에 이 변화를 바라는 정치 세력들이 보여주느냐,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국민적 동의를 하면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모아져 가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보자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캠프로서는 보면 그것을 출마 선언문에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보여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 단순하게 제도의 문제 하나나 어떤 양적인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내느냐 실제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도 시작하는 것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고 보여주고 뭔가 만들어서 탁 발표하는 이런 형식을 택하기보다 네. 그런 좀 수평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 가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세하는 방식이나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서 그것이 선거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프로세스나 정치 과정일 테고 네. 그것이 이후에는 정당의 어떤 이 과정일 수도 있을 테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럼 단서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오히려 자신의 숙제로도 내어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정당이나 하는 것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갈 숙제라고 해서 내어놓은 거고 그렇겠죠. 우리 스스로도 네.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쇄신이라는 카드를 민주당에 던져놓고 민주당이 그거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한 것을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함께 그걸 이제 만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은 당장 막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정신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정치 쇄신에 대한 요구도 뭐 선거 유세를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수준을 떠나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뭐 이러한 네. 것에 대해서 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국민들도 안철수 씨가 얘기하는 정치 쇄신이 뭔 것 같다. 네, 오늘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럼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구체화가 되면 더 좋겠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네. 이 투표 시간 연장 문제 이거를 저는 안철수 캠프에게 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도 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동참을 해서 호소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참여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참여권을 새누리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함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함께. 네. 또 아까 좀 미진하게 답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미진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도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건 네. 뭐 충분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테고. 네. 네, 뭐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네, 네. 당연히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참여권 그렇군요. 문제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원태 교수님,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모델도 있겠고, 양김 때 모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그동안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10만인 클럽에서 발행하는 책자를 통해서 예. 이른바 시민정부론, 예. 또 연대론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정리를 좀 짧게 해주신다면 일단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네. 매우 이벤트성에 치우쳤다. 콘서트 다 좋은데 네. 결국은 성공한 정부를 만들려면
정책적으로도 아무리 미세한 거라도 합의하고 넘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참여정부가 초반에 이 정체성 문제 심각했습니다. 뭐 노동정책, 화물 파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미국에서 뭐 친미 행보를 했다 안 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됐고 실제로 지금도 실제로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고 또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한미 FTA 문제라든지 해군 기지라든지 사실 대북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이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 양자 간에 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새로 시작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려면 자꾸 이벤트 아름다움 뭐 이런 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외국에서 아까 저 정태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연합 정치를 구성을 해라. 그거는 어떤 과정이냐면 첫 번째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부, 어떻게 보면 민주 진보 정부도 좋고 새로운 시민 정부가 되면 먼저 이 새로운 연합에 참여할 정치 세력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의향이 있는 정치 세력들은 모여서 예를 들어 저는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그 목표가 돼야 될 것 중 하나가 진보의 복원이거든요. 네. 진보 정당이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진보도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그 여러 그 각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 모여서 정책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책적인 정책 연합, 그러니까 한미 FTA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대북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희망 시민 정치 연합도 좋고 어떻게 보면 미래 정치 연합도 좋은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정치연합에서 대표 후보를 뽑아야 된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정부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미리 참여할 게 공표가 되고 이런 형태에서 정부연합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연합, 정책연합, 후보연합, 그 다음에 정부연합까지로 외국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한 정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자꾸 이벤트, 뭐 여론조사로 하는 게 최악이었죠. 사실 여론조사로 뭐 극적으로 하고 네. 욕심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화가 좀 그런 연합정부 형태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예. 정치권 인사들 예. 혹은 정치 그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건가요? 예, 저는 정책연합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요구, 정책 요구, 아까 검찰 개혁 같은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집단도 이게 여론의 영향을 받는 집단이 아니고 네. 헌법상 권력을 준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네. 정치권도 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연합의 우선순위 할 때 어떻게 보면 정책연합을 정할 때 국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정태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제로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면 좋겠느냐. 저는 아까 진보의 복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작년만 해도 희망버스가 얼마나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김진숙 씨도 데리고 가야죠. 새로운 정부에. 뭐 안문 뭐 둘이 아름다운 단일화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누가 장관이 될지도 좀 국민들한테 투표로 또는 의향도 좀 받아보고 네.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열기 또는 열정을 좀 담는 네. 그런 정부연합이 좋겠죠. 자, 이게 요컨대 단일화 그러면은 당장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만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둘이 어떤 골방이든 카페 가서 아름다운 얘기를 한 다음에 손잡고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시민과 다양한 정파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태인 소장님, 이제 단일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한 10월 후반부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예 김원태원 소장님 얘기 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뭐냐면 지금 다음 정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은 아마 위기 뒤치다거리,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뒤치다거리 하는데 한 3년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참여정부 초기에 네. 청와대에 있었는데 처음 1년 뭐 했냐면은 카드채 위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느라고 한 1년 다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떤 일, 그러니까 화물연대 얘기 나왔지만 그 다음에 전교조 에이스 사태 있었고 하여튼 그런 사태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대통령이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화물연대나 네이스나 이런 거는 별 문제 아닌데 끝까지 막 극한 투쟁으로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누나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성공 못한다고 보는데 금모으기 운동 정도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나려면 네. 전 국민이 합쳐져서 그 대통령이 그때는 뭐 IMF가 요구하는 것들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좀 더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걸 다 같이 갈 수 있어야지 위기를 빠른 시기 내에 극복하고 그 남은 시기는 또 개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박근혜 씨한테는 아슬아슬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전체 국민들의 뜻을 받아하는 정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확실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대통령이라는 게 되지 않으면 아마 3년 위기 처리하면서 굉장히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 인기 잃어가지고 그 다음 정권은 다시 새누리당이나 저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도록 또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개혁을 할 때 개혁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재벌하고 경제 관료하고 조중동 새누리당의 지배동맹 연합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있어도 그 세력의 압박을 언제나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연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끌고 나가려면 국민의 힘을 얻고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 번 했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많이 도와줬어요. 당선될 때 도와줬죠. 탄핵받을 때 또 촛불 들고 들어왔죠. 그런 힘을 개혁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 힘을 딴 데다 쓰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근데 이번에는 그 힘을 보태줄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정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다 했어요. 큰 방향은 정했거든요.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도 있겠죠. 그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개혁도 하자.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저쪽의 힘이 약해지면 그 다음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니면 또 5년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네. 위기 극복에 실패하고 양극화 더 심해지면 그 다음 대통령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박영순 의원님, 지금 김원태 교수의 이제 핵심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단일화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그다음에 다양한 정파가 시대 정신을 합의하는 그 과정에서의 단일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박영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단일화가 어떤 수치에 의한 단일화보다는 국민적 압력에 의한 단일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향이나 어떤 그것에서는 다 동일하는데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이 부분은 두 캠프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화라는 것이 이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숫자가 과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화장은 고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파견 가는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갑니다. 근데 그 사표 내는 제도가 아마 제 기억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사표 내지 말고 그냥 다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률가를 전국으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검찰 국가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리고 경제 민주화도 지난번 총선 때도 겪으셨겠지만 뭐 바꾼다고 그러고 실제로 말만 하고 네. 하나도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국민에 대한 그런 믿음 속에서 저희가 이 안철수 캠프와 문재인 캠프가 저는 함께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까지는 그 두 캠프 간에
어떤 단일화 논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갑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없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네네. 저는 그거는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안철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승장 팀장님은 앞으로 단일화를 이제 진전이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저는 뭐 그 경로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집중이 되면 네. 여차하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정치공학적 논의나 그런 게임식 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논의하는 거는 좀 서로 지금은 경계하는 게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변화를 공감하는 세력들과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동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이 변화에 대한 요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됐지만 네. 그 변화의 어떤 대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진영의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서로 내놓고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훨씬 커지고 공감대 크게 커질 때 더 큰 힘이나 또 새로운 힘, 더 큰 역량이나 더 새로운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결집돼가는 과정일 테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자연스레 알게 될 네. 거다. 네, 그래도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기를 넘기면 이게 상당히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의원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단일화가 언제까지는 성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그것이 11월 정도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네. 또 국민들께서 네. 그 하루하루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음. 쭉 상황을 보시면서 네. 저는 그 시기도 국민적 압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현태 교수님, 이제 그렇게 만약에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제시한 11월 초 정도라고 한다면 예.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두 분이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아름답게 손잡고 나온다면 뭐 상관없지만 아까 그렇게 주장하신 시민이 함께하는 또 다양한 어떤 정파가 함께해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과 과제를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풀어낼 사람을 뽑는 단일화를 한다면 그럼 누군가가 이게 막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역계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추석 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석을 앞둔 지금 우리 시민들과 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판을 이렇게 까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뭐 그 두 분이 단일화에 대해서 워낙 원론적으로 긍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기대는 큽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다. 아.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두 분을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양보해 주시길 바래요. 네. 그래 너누가 그만두겠지.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좁혀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 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중심론 또는 정당 정치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강한 내부 논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후보를 못 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도 사실 안철수 현상 자체가 민주당을 극복해달라는 시대적 요구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불충분한 거는 동전의 앞뒤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것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당연히 너희가 그만둬야지 왜 우리가 그만두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두 분 중에 누가 더 좋은 분인지를 가려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사실 여론조사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두 분 다 양자대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두 분이 합칠지를 고민하는 것도 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한테. 네. 지금 누가 더 잘할지 보여주는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쳐서 누가 더 잘할지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추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 여러 흐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듯이 많은 그 시민들의 요구가 매우 거세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 특히 뭐 진보를 포함해서 네. 진보까지를 포함한 안철수, 문재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보 좀 옛날 진보라기보다는 새로운 진보 이런 모습이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게 네. 민주당이 작은 민주당에 집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그 박원순 후보 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좀 그럼에도 여기 좀 당사자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척 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은 어차피 민주진보 진영의 중심 정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민주당, 우리 민주당만 사실 작은 민주당에 집착하게 되면 작년에 문재인 후보가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통합이 아니고 입당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가 만일 민주당 중심주의, 소민주당주의 이거가 자꾸 주장하시게 되면 작년에 문재인 후보 본인이 입당이 안 되셨어요. 물론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입당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만큼 민주당의 소민주당주의를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도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민주당하고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자꾸 끈다. 저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이 준비가 안 됐다. 세력이 없다. 세력이라는 게 나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게 개인이 집권하거나 무소속 후보가 집권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연합, 매우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연합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연합을 빨리 구성해라.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두 캠프에 맡겨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시민의 요구가 거세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예컨대 뭐 단일화 추진 범국민위원회 뭐 예컨대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나요? 뭐 저는 단일화보다는 사실 연합정부 준비위원회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연합정부를 왜냐하면 뭐 아까도 정태인 소장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초반에 두 분이 싸우는 게 최악입니다. 정책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만약 두 분이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 사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연합정치의 틀을 먼저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연합정부 준비위원회는 매우 시민의 주도하는 연합정부 준비위원회 또는 연합정부 추진위원회 이런 게 빨리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 중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림을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함께하는 연합정부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럼 누가 먼저 만들자고 얘기하나요? 오늘 이 토론회가 먼저 얘기하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뭐 만들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 항상 보면 먼저 만들자는 쪽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더 큰 그림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방어적인 항상 보면 더 작게 가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와 나머지 민주당 후보도 더 좁게 가자는 쪽이 항상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제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이미 제안을 하신 셈인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동안 뭐 조국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또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할 텐데 이게 시민운동 해보셨으니까 말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래 말 끊는 사람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네. 그래요? 뭐 김원태 교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정태인 소장님 이제 뭔가 시민이 함께해야 된다. 두 캠프의 아름다운 결정에 맡겨둬서는 곤란하다. 이런데 그럼 시민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예컨대 뭐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 연구소 같은 데서도 참여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떻게 뭔가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까? 전 뭐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캠프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만 되면 가령 지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이 한 30-40개 모임이 오늘 발주듯이 제가 그렇죠. 공동위원장인데 여기 갔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또 복지에 대해서 2-3개의 연합 단체가 있어요. 뭐 이제 협동자분 지금 워낙 많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저는 지금 경제만 얘기를 한 거지만 가령 검찰 사법개혁에 관한 모임들이 있겠죠. 뭐 민변 중심으로 쭉 있어 왔는데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시민 이제는 그 사람들이 더 시민들의 얘기를 더 공개적으로 들어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발제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공동의 정책이고 이제 기본 저는 이름도 정해놨는데 뭐 이명박 정부 다음은 시민정부 또는 시민연합정부다. 네. 이제 만들 때부터 그렇게 가서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는 이 앞으로 어떤 분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은 이 기조를 실천할 것이다. 네.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만일에 저쪽이 지배동맹제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뭐 촛불을 들고 나오든 뭐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가야지 저는 대통령 되는 것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위해서라도 빨리 네. 아마 뭐 지금 빨리 전화해서 빨리 발표하려는데요. 뭐 김은태 소장에 따른 네. 먼저 하는 쪽이 있다 그러니까. 네. 오마이TV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일단 제 시민과 사회단체에게 일단 제안을 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 지금 이름도 이미 정해놨으니까 정태희 소장님도 상당히 뭔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만일에 두 캠프의 정책 비교 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뭐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다음에 참여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이제 시민연합정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민정부가 더 이쁘긴 해요. 시민정부. 네. 네, 이쁘냐 안 이쁘냐 여기까지 고민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진전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민정부에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원래 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15분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카페에 직접 오신 시민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일단 질문을 한 5문장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됩니다. 예, 저는 좀 짧게 하고 싶으나 좀 배경 설명 약간 하는 게 그 질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그 올 4월까지 이제 삼성금융그룹에서 한 17년 동안 그 삼성 간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19대 총선하고 18대 대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때 어떤 감정들을 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실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밖이 너무 춥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런 감정 느끼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멀리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후배들하고 지금 그 최첨단 무안경 3D를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가시는 분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아직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기술 보증에서도 저희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라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보증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특허를 평가하는 회사에 가서 받아오라는데 그게 한 500만 원 들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이제 시간 전략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질문을 어느 후보, 어느 패널에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을 핵심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의 요인은 실은 이제 두 브레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차피 야당 후보가 대선에 대한 어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요즘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은 두 분한테 그 정책 위반하는 데 있어서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대박을 터뜨렸는데 실은 싸이를 국내 그 공영방송에서는 잘 참여 안 시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아직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저급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그 획일화되어 있고 단편화되다 보니까 진정성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뭐 이명박이 BBK 사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겠지만 우리 그 두 후보님께서 그 한국 사회에 좀 더 나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한 서울연고대의 어떤 개혁뿐이 아니라 교과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완성하는 게 한국 사회가 좀 더 진입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혁적인 방안을 좀 참고했으면. 교육 개혁에 대해서 교과과정 개혁, 교과과정 개혁. 네, 교과과정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교과과정을 좀 더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걸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 단일화, 그다음에 이 효과적인 정권 교체 뭐 이런 거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출마하시면서도 공부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주제 네. 저도 지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제 개편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주제하고 좀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토론회 하실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요. 오늘 주제 핵심적으로 네. 박영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는데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민주당을 해체하고 다시 지금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데 문재인 후보님이 이 참여정부의 핵심적 인물인데 전통적 지지 세력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안철수 하승창 팀장님께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내주십시오. 지금. 하나만 드릴까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 국정 경험이 없다는 걸 겁니다. 아마 모든 각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외교, 국방, 통일, 경제 이 부분이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국정의 안정감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도 내각 연합 구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든지 아니면 성공한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섀도우 캐비넷 같은 그런 거를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그 후보 중에서 가장 2040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강점이 있는데 SNS에 취약한 5060 세대 그 이후 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박영선 의원께서 먼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그 방향은 옳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거칠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칠었던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그 반성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서 국민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줄 때 그 방향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는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소통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국민의 소통과의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하승창 팀장님. 네. 예, 뭐 국정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이요. 국정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말씀하신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간행적인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자산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점 또 지난 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신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 경험이 없으신데 시정을 잘하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될 건지 차차 이렇게 지난번에 곧 형식과 예를 갖춰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 걸 가지게 될 거고요. 5060 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해서 뭐
따로 있겠습니까? 뭐 진심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그분들은 뭐 물론 SNS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나 접촉면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혹시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우리 이쪽에 여성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그 여기 양 캠프에서 나오셨는데요. 카메라 시민의 때문에 잠깐 이러셔서 제가요? 네, 일어서서 질문하셨어요. 카메라. 네. 말씀을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드리는 네.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제 개인적인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 국립현충원에 그 박정희의 묘소에 참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념적 대립이라는 것이 그건 굉장히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성적인 해결을 내릴 수 없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것에 매달려서 정작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를 반성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선거는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저의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적인 것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굉장히 정직한 선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박근혜와 맞설 두 사람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어떤 명백한 해답이기보다는 그 과정을 좁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우리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우리는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나를 대신해서 통치해줄 사람, 나의 이 마음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가 우리를 이끌거나 네. 또는 어떠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앞에 나온 네 분의 패널들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또 직접 두 캠프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영선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1%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똘똘 단결을 한다고 해도 네. 결과적으로는 그 정말 1% 차이로 승리하는 매우 힘든 선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끝까지 단합하고 그리고 끝까지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 그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시민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또 연합정부를 추진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그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단일화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단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럼요. 캠프 저희 구성 자체가 시민 캠프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시민 캠프, 미래 캠프, 민주 캠프 네, 그 캠프를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얼만큼 받아내느냐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뭐 언뜻 단일화에 대한 방법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두 사람이 신의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둘이 잘하지 않겠나 단판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의 이 토론에는 그거보다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연합정부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이제 캠프에서도 그렇다면 바깥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기꺼이 참여하겠다. 뭐 그러한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민사회가 훨씬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것이 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공동정부론 얘기를 이미 꺼내놓은 그랬었죠? 바 있고요. 네. 그 공동정부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함께 그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부를 네. 구성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이 오마이뉴스 토론회가 꽤 의미 있는 토론회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승창 팀장님, 지금 이제 안철수 캠프의 대외 협력 팀장님이신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그 캠프 입장에서는 좀 더 뒤로 밀려놓고 우선 이제 안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좀 전달하는데 주력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옵니다만, 이제 오늘 토론에 참여를 하고 나서 좀 이게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게 되셨습니까? 뭐 어떤 이야기든 오늘 주신 말씀들은 뭐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네. 뭐 그건 저희가 어떤 경우는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뭐 네. 예, 저희가 그런 유념해서 들을 생각이고요. 예. 네. 그 2012년 대선 자체에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요? 저 뭐 박근혜 후보의 태도 변화는 저는 일정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시대의 흐름이 네. 그가 박근혜 후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조차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미 그런 흐름. 에 들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시대의 공감을 어떤 생각은 뭐 군대가 와도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게 이제 빅터 리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변화는 어쩌면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가느냐, 어떻게 또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인 소장님. 네, 그 시민들이 총선 패배 이후에 야 이거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큰일이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아마 저희가 낙선운동이라는 걸 했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그거 선거법 걸린다 그래서 매니페스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하자 뭐 이 정도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일을 할 일이 없었는데 만약 우리가 새 정부를 우리 스스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후보들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그걸 독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정권을 잡아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경제적으로도 과거의 박정희 모델이 동아시아 모델로 되어 있는데 발전국가 모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민주적인 경제 민주적인 걸 시민들이 주장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해서 공동정부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성공하고 그 다음 차차기 정권의 창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계기에 닥쳐 있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원태 교수님. 예.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은 기간이 누가 더 적임자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서로 상처내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서로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선거 전략이고 거기다가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참 저는 잘 보인다고 봅니다. 뭐냐면 실제로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무조건 민주당이 대선 후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민주당을 이기적이고 속 좁은 민주당으로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너무 민주당이 빠지지 마라. 민주당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 측에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 경험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없다 또는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국민들 얘기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민주당도 자꾸 민주당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스스로 배타적이지 않은 계파를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안철수 문재인 두부 대선만 게임처럼 보면 두 분 중에 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누가 양보하고 이런 게 하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분들이시니까 오히려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일할지가 투명해 보이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함께 추진할 우리가 둘이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하지만 우리 둘은 함께 한다라는 이런 오히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로서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는 오늘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선 관련한 토론회 또 현장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 때도 오마이뉴스가 총선 버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을 여러분들께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의 이모저모를 다각적으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0원씩 내서 참여하는 게 10만인 클럽이죠. 네. 이 방송이 가슴을 뛰게 했다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를 문재인, 안철수 누가 박근혜와 맞설 것인가 이런 타이틀로 논의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바쁘신 중에서도 양 캠프에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양 캠프에서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대화한 건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토록 민감한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원태 소장님, 정태인 소장님 오늘 와주셔가지고 정말 시민이 참여하는 뭔가 이 단일화 논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누가 박근혜와 맞설 것인가 이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맞서는 것은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아니라 시민이 박근혜와 맞선다는 이런 결론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시민이 함께하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박근혜와 맞서는 것이고 또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이 시민 정부를 성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두 사람, 두 캠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철수 씨의 출마 선언을 보고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게 공을 떠넘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토론을 다 하다 보니까 또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문재인 혹은 안철수 두 사람에게 공을 떠넘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오마이TV 이런 생중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민이 국민이 더 바쁘게 뭔가를 도모하고 함께 해가는 모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분 또 이 싱크카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마이TV를 지켜봐 주신 우리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